지금 집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못 사냐면 혹시 10% 넘을 수도 있어요. 곡소리가 날 수도 있는. 띠로리. 제 주위에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좀 더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실수요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지금 집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네. 지금은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에 대한 그 기대 심리, 그러니까 상승할 네.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기다렸다가 사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괜찮겠지만, 이걸 마냥 미루시다 보면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집값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쵸. 떨어질 거다라고 믿고 계속 안 떨어진 사고 칼날을 있던 잡긴 싫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수 있겠느냐?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더 떨어질까 봐. 그쵸. 솔직히 뭐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너무 급한 사연 몇몇이 조금 가격을 낮춰서 급매로 팔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하락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앵커의 시선에서 제가 좀 느껴요. 있죠. 그리고 뭐 날카로운. 네, 날카로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10억이 오르고 2억이 떨어졌으면 이게 무슨 하락이냐? 그쵸. 라는 뭐 비판 정도 그동안 있었어요. 너무 올랐어요. 네, 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뭐 주기 사이클에서도 좀 벗어난 측면도 좀 있었었고요. 본격적으로 하락, 아까 거래량 순정하면서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3년에서 길게 보면 5년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7년간 상승을 해왔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떨어질 때도 7년간 떨어지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다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안 올랐거든요.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나눠야 될 거고요. 서울은 서울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떨어질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는. 네, 그래서 뭐 3년, 5년 말씀을 드린 거는 적어도 올해 다 지나고 내년까지도 혹시 지나고 그 공급이 같이 이제 2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보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공급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그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계속 거래는 안 되는데 네. 계속 거래 안 되면은 큰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래 안 되는. 이 정도까지 거래가 떨어진 적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위의 거래 그 수준이에요.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었기 거래량이?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때에도, 하락 안정할 때에도 거래량은 뭐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가격이 금매로 나온 거를 좀 잡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2월 달하고 6월 달에는 1000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아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의 세수가 당장 문제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그러네. 지금 그 제가 서울시 세수축의 자문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세무과 쪽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추계를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더 지금 같은 거래량 수준이 계속 이어지거나 네. 더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재정에도 빵꾸가 나는 상황일 수 있어서 뭐 만에 하나 하락,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부양책이 나와야 마땅한 거죠. 감면해드리겠다, 사셔라. 네, 그 전초 작업이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일부 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순서상으로 그게 먼저 나오는 거고, 심각한 수준까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를 대폭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그 왜 8월 전세 대란설 있었잖아요. 네, 임대차선법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2년이 되는 기간이 8월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사실 실제 시장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구하기 힘들고 월세 수요자가 많다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가 상승이 멈추게 되면 통상 전세가는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는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에는 임차 가격, 전세 가격도 하락했었습니다. IMF 때가 그랬었고요. 네.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하락했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 부분은 맞아서 전반적인 하락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매매 가격의 상승이 멈춘 상태에서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세 부분으로 오히려 수요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추가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과 전월세, 월세로 돌렸을 때 전환율을 비교해 보니까 네.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일시적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로 부담하는 것보다 월세로 돌렸을 때가 더 조금 싼 거예요.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금리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그 변동금리니까 내가 얼마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월세의 경우는 한 번 계약하면 2년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고정금리의 효과가 있는 건가? 네, 실제로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 월세에 대한 부담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 부담보다 네. 전월세 전환율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이득이 있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2년, 정확하게는 4년이죠. 지금 그래, 임대차법에 임대차법 의해서는 때문에. 4년 동안 확정적인 월세 금액만 하면 되니까 아. 오히려 이게 더 월세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도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 쪽에서의 임차인의 수요가 월세로 거꾸로 수요가 옮겨가니까 전세 쪽에서는 수요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일부 생기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매물을 좀 풀어야 된다. 바로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매물이 다주택자의 매물이다. 그래서 뭐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어서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급 측면에서도 우선 그 임차에 대한 공급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그러니까 실제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임차에 대한 공급 부분에 관련해서는 역시 신규로 대규모로 공급을 막 지어대지 않는 한 신규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중에 조금 더 임차를 놓을 수 있게 임차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기존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놓고 있던 집이 비어 있는 집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에는 다 차 있겠죠. 일부는 비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거는 신규 공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계는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신규 공급 측면에서는 뭐 당초 공약상에서 한 250만 원 정도가 네. 원래 있었었는데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도 좀 완화하면서 풀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반적인 그 근본적인 가격의 하향 안정,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공급에 대한 시그널 아니면 공급을 위한 준비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그 대출할 때 이자가 뭐 이것저것 네. 붙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금리나 뭐 조달에 따라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다 보면은 그러면은 7%를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현재 네. 1금융권 기준으로 담보대출의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네. 3.68%예요. 아직은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상단은 5.1%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이 3.68, 상단은 5.1%. 그러면 이제 현재 2.25%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 상황이니까 네. 실제로는 3%까지 올리게 되면 연말까지는 적어도 6.5%, 경우에 따라서는 7%에 육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주담대가 이 수준이면 신용대출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고요. 1금융권이 혹시 10% 넘을 수도 있어요? 뭐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띠로리. 네,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특정 계층에 있어서는 좀 곡소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곡소리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도 팩트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언급을 할 때 네. 시기,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얘기를 안 해주고 계신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집값은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다만 이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면 장기적으로는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는데 집값은 같이 인상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예.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데 집값도 같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었고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에 영향을 분명히 금리 인상이 미치게 되지만 예.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 그냥 집값은 바로 떨어진다. 예.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 금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제 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 대출을 이제 쓰고 집을 사셨거나 하신 경우에는 네, 네. 그 부담을 하지 못하면 경매로 물건을 이제 처분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다 제각각이시겠네요. 버텨야 된다. 네, 뭐 다라고 하고 허리띠를 어디까지 졸라맬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죠. 근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라.